얼어붙은 여행 가방 속의 비명. 2019년 2월 5일 이른 아침, 코네티컷주 그리니치 타운의 한적한 도로변은 아직 겨울의 냉기로 가득 차 있었다. 새벽녘에 푸르스름한 어둠이 옅어지며 앙상한 나뭇가지들 사이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었다. 도로 보수 작업을 위해 현장에 나온 인부들은 입에서 나오는 하얀 입김을 비비며 몸을 녹이고 있었다. 그들의 하루는 여느 때와 같이 평범하게 시작되는 듯했다. 하지만 그날 그들의 눈에 들어온 한 가지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도로에서 약 4에서 6m 떨어진 숲속 마른 잎사귀와 얼어붙은 흙더미 사이에 선명한 붉은색 여행 가방 하나가 버려져 있었다. 마치 숲의 회색빛 풍경에 누군가 일부러 핏방울을 떨어뜨린 것처럼 부자연스럽고 섬뜩한 모습이었다. 호기심에 다가간 인부 한 명이 묵직한 가방을 열어보려 했을 때 그는 본능적인 불안감을 느꼈다. 지퍼를 열자 드러난 내용물은 그의 얼굴을 하얗게 질리게 만들었고 그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그 즉시 그의 동료는 떨리는 손으로 911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그리니치 경찰서의 베테랑 경관들조차 현장의 참혹함에 말을 잃었다. 붉은 여행 가방 안에는 한 젊은 여성의 시신이 웅크린 채 담겨 있었다. 마치 태아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듯한 자세였지만 그 모습은 생명의 경이로움이 아닌 죽음의 처절함을 담고 있었다. 두 손은 등 뒤로 단단히 밧줄에 묶여 있었고 혹독한 추위 속에 몸은 이미 돌처럼 꽁꽁 얼어붙어 있었다. 수많은 사건 현장을 경험한 수사관들에게도 그 광경은 상당히 충격적이었다. 시신은 외부의 냉기뿐만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듯한 깊은 슬픔과 공포를 응숙하고 있는 듯했다. 초동 수사에서 피해자의 머리에서는 심각한 외상의 흔적이 발견되었고 손에는 긁힌 상처와 부러진 손톱이 가득했다. 이는 그녀가 마지막 순간까지 필사적으로 저항했음을,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격렬하게 싸웠음을 보여주는 비극적인 증거였다. 경찰은 이 사건이 단순한 시신 유기가 아닌 극도의 폭력이 동반된 잔혹한 살인 사건임을 직감했다. 신원 확인 결과 피해자는 24세의 발레리 레이에스로 밝혀졌다. 그녀는 일주일 전 가족들에 의해 실종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다. 꽁꽁 얼어붙은 여행 가방 속에서 발견된 그녀의 마지막 모습은 그녀를 애타게 찾던 가족들의 희망을 산산조각 내는 절망의 조각이었다. 발레리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녀를 이 차가운 숲속으로 내몬 범인은 누구이며 왜 이토록 잔인한 방식으로 그녀의 삶을 앗아갔을까? 모든 질문은 깊은 미스터리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시간을 거슬러 일주일 전인 2019년 1월 29일 뉴욕주 뉴로셸에 위치한 발레리의 아파트에는 적막만이 감돌았다. 그녀의 가족들은 몇 번이고 전화를 걸었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불안감이 엄습했다. 발레리는 최근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얼마 전 남자친구 존과 헤어진 일로 심리적으로 더욱 위축되어 있었다. 활기차고 다정했던 딸이 어둠 속으로 숨어버릴까 가족들은 노심초사했다. 걱정이 극에 달한 가족들은 결국 발레리의 아파트를 직접 찾아갔다. 문을 두드렸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기척이 없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한 난자가 다가왔다. 발레리의 전 남자친구 존이었다. 그는 어색한 표정으로 자신이 실종 전날 발레리와 다퉜으며 사과하기 위해 찾아왔지만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의 말은 가족들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다. 그날 이후 가족들의 필사적인 수색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지역병원 응급실에 일일이 전화를 돌리고 뉴로셸 시내 곳곳에 발레리의 사진이 담긴 실종 전단을 붙였다. 소셜미디어에도 그녀를 찾는다는 글을 올리며 간절하게 도움을 청했다. 1월 30일 발레리가 직장에도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가족들은 결국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발레리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싹트고 있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발레리의 은행 계좌였다. 놀랍게도 그녀가 실종된 이후 누군가가 그녀의 계좌에서 수천 달러를 인출한 기록이 발견되었다. 이것은 새로운 가능성을 시사했다. 만약 인출한 사람이 발레리 본인이라면 그녀는 스스로 잠적한 것일 수 있다. 하지만 만약 다른 사람이라면 이는 단순 실종이 아닌 강약범죄의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었다. 경찰은 이 미스터리한 인출의 주체가 누구인지 밝혀내는 데 수사력을 집중했다. 그리고 2월 5일
발레리가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가족들의 신라 같은 희망은 완전히 꺼져버렸다. 사건은 이제 실종 수사에서 살인 수사로 전환되었다. 수사팀은 즉시 발레리의 아파트로 향해 정밀 감식을 시작했다. 아파트는 겉보기에는 평온했다. 외부 침입의 흔적은 없었고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듯했다. 가족들은 1월 29일 처음 아파트를 방문했을 때 바닥에 깨진 유리 조각이 있었지만 그들이 치웠다고 진술했다. 사소하게 여겼던 그 유리 조각이 어쩌면 중요한 단서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수사관들의 마음은 무거워졌다. 발레리의 노트북과 휴대전화는 사라진 상태였다. 범인이 자신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가져간 것이 분명했다. 수사관들은 아파트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졌지만 결정적인 단서를 찾지 못했다. 범인은 매우 교묘하게 현장을 정리한 듯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한 수사관이 최후의 수단을 제안했다. 바로 루미놀 시약을 사용하는 것이었다. 루미놀은 혈흔에 반응하여 어두운 곳에서 푸른 빛을 내는 화학물질로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도록 깨끗이 닦아낸 미세한 혈흔까지도 찾아낼 수 있었다. 수사관들은 아파트의 모든 불을 끄고 욕실과 거실 바닥에 루미놀 용액을 분사했다. 그러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어둠 속에서 아파트는 마치 유령의 집처럼 기이하고 섬뜩한 푸른 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특히 욕조와 세면대 주변은 엄청난 양의 혈흔으로 뒤덮여 있었다. 피는 너무나 많아서 누군가가 필사적으로 닦아낸 손자국까지도 푸른 빛으로 선명하게 드러났다. 깨끗해 보였던 아파트는 사실 보이지 않는 피로 뒤덮인 처절한 사투의 현장이었던 것이다. 채취된 혈흔을 분석한 DNA 검사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혈흔은 발레리의 피와 신원 미상의 남성의 피가 섞여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발레리가 아파트 안에서 누군가와 격렬하게 다투다 공격을 당했음을 의미했다. 동시에 이 DNA는 중요한 용의자를 배제하는 역할도 했다. 경찰이 채취한 전 남자친구 존의 DNA와 대조한 결과 현장의 남성 DNA는 그의 것과 일치하지 않았다. 이로써 존은 용의선상에서 벗어났고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제 수사팀의 과제는 이 신원 미상의 남성이 누구인지를 밝혀내는 것이었다. 수사관들은 발레리아 주변 인물들을 다시 탐문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친구 중 한 명이 발레리가 과거에 만났던 남성들의 이름을 알려주었고 이 명단은 수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 되었다. 한편 기술수사팀은 발레리의 사라진 휴대전화 데이터를 분석하며 또 다른 중요한 단서를 찾아냈다. 그녀의 휴대전화는 실종 당일인 1월 29일 새벽 3시경 비행기 모드로 전환되었다. 이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위치 추적을 피하려 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각 발레리의 은행 계좌에서 현금 인출이 시작되었다. 경찰은 은행 ATM의 감시 카메라 영상을 확보했다. 영상에는 검은색 후드티를 입은 한 남성이 등장했다. 그는 모자를 깊게 물렀어 얼굴을 가린 채 은행 건너편 길가에 차를 세우고 ATM에서 돈을 인출했다. 그의 모습은 의심스러웠지만 얼굴을 특정하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유로쉘 경찰서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도시 곳곳에 설치된 교통 감시 카메라 영상을 샅샅이 분석하여 용의자가 운전한 검은색 혼다 CRV 차량의 번호판을 식별해내는 데 성공했다. 차량 조회 결과 해당 차량은 뉴욕 퀸스 지역의 한 렌터카 업체 소유였다. 수사팀은 즉시 렌터카 업체를 방문하여 해당 차량의 대여 기록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 기록에서 그들은 마침내 찾고 있던 이름과 마주쳤다. 차를 빌린 사람은 하비에르 다실바 로하스, 24세의 베네수엘라 국적 남성이었다. 놀랍게도 그의 이름은 발레리의 친구가 알려준 전 남자친구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다. 하비에르는 약 1년 전 발레리와 잠시 교제했던 사이였다. 그는 발레리가 이별을 통보하자 극도로 분노하며 그녀를 괴롭혔고 결국 발레리가 그의 번호를 차단하기까지 했다. 추가 조사 결과 하비에르는 2017년 유학생 비자로 미국에 입국했지만 비자가 만료된 후에도 불법으로 체류하며 추방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경찰은 렌터카 업체의 감시 카메라 영상과 은행 ATM 영상 속 남성의 모습을 비교 분석했다. 마침내 후드티 아래 가려졌던 남성의 얼굴 윤곽이 드러났고 그가 하비에르임이 명백해졌다. 모든 증거가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2019년 2월 11일 하비에르는 퀸스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체포되었다.
그는 일단 추방명령 위반 혐의로 뉴로셜 경찰서로 이송되었다. 발레리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의 장막이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다. 사건은 발레리가 뉴욕에서 납치되어 코네티컷으로 옮겨졌다는 점에서 주 경계를 넘나든 범죄로 규정되었고 연방수사국이 수사에 합류했다. FBI 요원들은 하비에르의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그곳에서 발레리의 신분증과 신용카드 그리고 그녀의 다른 개인 소지품들을 발견했다. 이것은 그가 발레리의 죽음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다. 2월 12일 본격적인 신문이 시작되었다. 하비에르는 처음에는 발레리라는 여성을 전혀 모른다고 딱 자각했다. 하지만 수사관들이 그가 발레리의 카드로 돈을 인출하는 CCTV 영상과 그의 집에서 발견된 발레리의 소지품 등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을 차례로 제시하자 그의 태도는 돌변했다. 그는 마지못해 입을 열기 시작했지만 그의 이야기는 교묘하게 조작된 거짓말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1월 29일 마지막으로 발레리를 만났을 때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던 중 발레리가 침대에서 떨어져 머리를 부딪혔고 그 충격으로 사망했다는 것이었다. 그는 발레리가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사건을 은폐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아파트 밖에서 우연히 여행 가방을 발견했고 발레리의 손을 묶고 입을 테이프로 막은 뒤 가방에 넣어 코네티컷의 한적한 숲속에 버렸다고 자백했다. 그의 이야기는 모든 것이 끔찍한 사고였다는 결론으로 귀결되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그의 말을 단 한마디도 믿지 않았다. 그의 합의된 성관계 주장은 발레리의 몸에 남은 처절한 저항의 흔적들과 정면으로 배치되었다. 그녀의 이마에 남은 커다란 피멍과 손에 가득한 베인 상처들은 그녀가 얼마나 격렬하게 저항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또한 하비에르가 발레리가 이미 죽은 상태였다고 주장한 부분 역시 명백한 거짓이었다. 한 베테랑 수사관은 날카롭게 지적했다. 그는 그녀의 턱부터 코끝까지 접착 테이프로 칭칭 감았습니다. 만약 그녀가 의식을 잃었거나 기절했거나 이미 죽었다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의 행동은 발레리가 소리를 지르거나 저항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것이며 이는 그녀가 그 순간까지 살아있었음을 의미했다. 그리고 이 모든 거짓말에 종지부를 찍는 결정적인 과학적 증거가 부검 과정에서 발견되었다. 법의관은 발레리의 폐 조직에서 얼음 결정을 발견했다. 이는 폐 속에 있던 체핵이 얼어붙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녀가 여행 가방에 갇힌 채 추운 야외에 버려졌을 때까지도 분명히 숨을 쉬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머리의 충격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칠흑 같은 어둠과 혹독한 추위 그리고 숨막히는 공포 속에서 서서히 질식해 사망한 것이었다. 진실은 참혹했다. 하비에르는 발레리의 재산을 빼앗을 목적으로 그녀의 아파트를 찾아갔고 발레리가 격렬하게 저항하자 그녀를 무자비하게 폭행했다. 그는 아직 숨이 붙어있는 그녀를 산채로 여행 가방에 가두고 22km 이상 떨어진 코네티컷의 외딴 숲에 유기했다. 그리고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녀의 은행 계좌에서 돈을 모두 인출해 자신의 탐욕을 채웠다. 그의 범행에는 단 한 톨의 우발성도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다. 오직 차갑고 잔인한 계산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2020년 2월 하비에르는 결국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살인으로 이어진 납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며 자신의 주된 범행 동기가 탐욕이었음을 시인했다. 2021년 9월 23일 선고 공판이 열렸다. 법정에선 하비에르는 재판 내내 흐느끼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결코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것이라며 뒤늦은 후회를 표했지만 그의 눈물에서는 진정한 참회의 무게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의 변호인단은 그가 저지른 끔찍한 범죄와는 상반되는 선한 품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장은 하비에르를 향해 당신은 사악한 인간이라고 강하게 질책하며 그의 위선적인 눈물을 꿰뚫어 보았다. 법원은 하비에르 다실바 로하스에게 가석방 없는 연방교도소 30년형을 선고했다. 그는 형기를 마친 후 곧바로 고국인 베네수엘라로 추방될 것이다. 한 젊은 여성의 삶을 앗아간 붉은 여행 가방은 그렇게 차가운 진실을 품은 채 닫혔다. 발레리 레이에스가 마지막 순간까지 지키려 했던 것은 단순한 돈이나 재산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존엄성이자 그녀의 삶 그 자체였다.
그녀가 남긴 저항의 흔적들은 비록 그녀의 생명을 구하지는 못했지만 결국 잔혹한 범인의 가면을 벗기고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얼어붙은 숲속에서 발견된 그녀의 비명은 그렇게 세상에 나와 정의를 구현했다.